한양의 밤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로 진동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그 치읓 같은 어둠을 틈타 검은 복면을 쓴 서유는 조대감 댁의 담장을 소리 없이 넘었다. 그녀의 심장은 빗소리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으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진흙푸성이가 된 집신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축축한 한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반드시 찾아야 해.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백성들을 굶주리게 한 그 더러운 증거를. 서유는 숨을 죽인 채 뒤뜰 깊숙한 곳,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구석진 곳에 자리한 창고로 다가갔다. 낡은 창고 문은 습기를 머금어 묵직했고 단검으로 문고리를 비틀자 끼익하는 비명이 빗소리 사이로 가늘게 새어나왔다. 내부로 들어서자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곡식에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서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에 적응하며 가장 안쪽에 쌓인 쌀가마니들을 헤치기 시작했다. 거친 삼대자루의 촉감이 손바닥을 긁었다. 마침내 세 번째 가마니 밑 차가운 바다 돌틈 사이에 숨겨진 기름 먹인 종이 몽치가 손끝에 걸렸다. 그것이었다. 조대감이 빼돌린 쇠곡의 진실이 담긴 이종 장보.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승리감은 찰나였다. 하루알 갑자기 창고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불빛의 서유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불꽃의 그림자가 창고 벽면을 일렁이며 괴기스러운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 눈부신 빛의 한가운데 조대감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쥐새끼가 쌀독에 든 줄 알았더니 포도청의 다모년이었더냐.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서늘하게 박혔다. 서유는 이를 악물며 품속의 장부를 꽉 쥐었다. 조대감, 내 놈의 부정부패를 밝힐 증거가 여기 있다. 순순히 길을 비켜라. 그러나 조대감은 여유롭게 부채를 펼치며 혀를 찼다. 증거? 저런 맹랑한 것을 보았나. 저것은 증거가 아니라 내년이 내 쌀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집어든 종이 조가리일 뿐이다. 여봐라, 저 도둑년을 당장 쳐라.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장한 사병들이 좁은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서유는 단검을 고쳐 잡고 몸을 날렸다. 칭그랑 날카로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사병 2명의 발을 뱄으나 쏟아져 들어오는 인수를 당해낼 순 없었다. 헉! 등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가 서윤의 오금을 강타했다. 억눌린 신음과 함께 서윤은 차가운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고문의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이었다. 형틀에 묶인 서윤의 몸 위로 가죽 찢직이 자비 없이 날아들었다. 찰싹 살점이 터져나가고 핏방울이 차가운 신문장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비명조차 내뱉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가물거렸으나 마음속에 품은 분노는 불꽃보다 뜨거웠다. 그때 조대감이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강제로 들어올렸다. 독한 년, 허나 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구나. 네가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며 사는 네 어린 동생은 어찌 될 것 같으냐. 서윤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건드리지 마라.
조대감은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내 말 한마디면 그 아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우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 네가 쌀 도둑임을 자백하면 동생은 살 것이고 끝까지 의로운 척하면 둘 다 죽는 것이다. 선택해라. 서유는 피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를 위한 정의보다 지금 당장 숨 쉬고 있을 동생의 생명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결국 그녀는 무너진 목소리로 거짓 자백을 뱉어냈다. 다음 날 서유는 곤장 70대를 맞고 관노비로 강등되어 머나먼 고금도로 유배를 떠나는 배에 올랐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녀의 귓가엔 거센 파도, 소리와 함께 불길한 예감이 파고들었다. 그 배의 어두운 구석, 거적대기 밑에서 반짝이는 두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판결봉이 내려치는 소리는 서윤의 영혼을 조각내는 비명과도 같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낡은 나룻배의 차가운 나무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짭조름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거친 강물이 배전을 때릴 때마다 몸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손발을 올가매 놀아주른 물에 젖어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서유는 신음할 기력조차 없었다. 곤장 70대의 여독으로 등은 이미 감각이 마비된 지 오래였다. 뱃사공은 노를 저으며 여이신 침을 뱉어댔다. 네, 재수 옹붓었네. 죄인년 하나 태우고 가는데 물살은 왜 이리 거친겨? 사공의 투덜거림이 파도 소리에 묻혀갈 무렵 서윤이 웅크리고 앉은 뱃머리 쪽 거적대기 틈에서 기이한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낡은 보짐 하나가 툭 터지더니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아이가 폭하고 튀어나왔다. 푸하하하하. 아휴,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검댕이 잔뜩 묻은 얼굴에 눈만 유난히 반짝거리는 아이. 바로 권래 소주방에서 천덕꾸러기라 불리던 단지였다.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지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서 돌아가. 잡히면 죽어. 하지만 단지는 해맑게 웃으며 서윤의 옆으로 엉금엉금 기어왔다. 못 가요. 어제 꿈에 언니가 물귀신이랑 춤추는 걸 봤는데 내가 안 오면 어떡해? 할매가 그랬시오. 물귀신은 밥 많이 먹는 애는 무거워서 못 데려간다고. 내가 딱 붙어 있을 거구만요. 내가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는 울돌목의 초입에 들어서자 상황은 급변했다. 화광. 배 밑바닥에서 괴음이 들리더니 선체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검은 파도가 배전 위로 넘실거리며 들이닥쳤다. 젠장, 물살이 왜 이래? 회오리가 돌고 있어. 사공이 비명을 지르며 키를 잡으려 했지만 거센 물살은 배를 장난감처럼 휘둘렀다. 서유는 단지를 보호하기 위해 묶인 팔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물벼락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때 단지가 품속에서 주섬주섬 붉게 녹슬어 있는 엽전 3개를 꺼냈다. 아이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할매, 할매, 길을 보여줘요. 단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엽전을 배바닥에 던졌다. 짤랑, 녹슨 엽전들이 젖은 나무 바닥 위에서 팽이처럼 핑그르르 돌기 시작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엽전들은 쓰러지지 않고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회전했다. 이내 엽전 하나가 탁 하고 멈추더니 배꼬리의 오른쪽을 가리키며 쓰러졌고 나머지 2개도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누웠다.
단지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났다. 저쪽은 아니여. 저리로 가면 다 죽어. 힐을 오른쪽으로 꺾어요. 당장 단지에 찢어질 듯한 비명에 정신을 차린 사공이 황급히 키를 꺾었다. 간발의 차였다. 배가 비껴간 자리에는 거대한 수중암초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은 배가 마침내 고금도 해안가에 닿았다. 잿빛 하늘 아래 드러난 섬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바위 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처럼 휘잉하며 귓가를 때렸다. 사공은 배가 닿자마자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서윤과 단지의 보짐을 갯바위 위로 내동댕이 쳤다. 가슈, 얼른 내리란 말이여. 사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닻을 올리고 도망치듯 멀어져 갔다. 홀로 남겨진 두 사람 앞에 관아에서 나온 늙은 포졸이 귀찮다는 듯 턱짓을 했다. 따라오시오. 거처는 저기 갯마을 끝자락이여. 그가 안내한 곳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움막이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걱거렸고 천장 귀퉁이는 구멍이 뚫려 회새 가늘이 빤히 보였다. 포졸이 던져주고 간 자루에는 곰팡이가 하얗게 핀 보리쌀 한 줌과 소금 몇 알이 전부였다. 먹을 건 이게 다요. 다음 보급까지 아껴 드시오. 포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유는 털썩 주저앉았다. 한양 대갓집 규방에서 귀하게 자랐던 그녀에게 이 소공기 가득한 패어는 살을 애는 듯한 절망으로 다가왔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지는 구멍 뚫린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언니, 걱정 마. 여기 땅 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 아주 깊고 짠 냄새. 단지의 시선이 닿은 곳은 아무것도 없는 마른 흙바닥이었다. 유배지의 5번째 밤은 잔혹하리만큼 차가웠다. 포졸이 주고 간 썩은 보리쌀조차 바닥이 났고 서윤의 위장은 비틀리는 통증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라도 축이려 깨진 바가지를 들고 마을 우물가로 향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서슬퍼런 냉대뿐이었다. 어머, 저기 좀 봐. 역적 집안 딸년 아니야? 물을 깃던 아낙들이 침을 뱉으며 서윤을 가로막았다. 서윤이 마른 입술을 떼며 간청했다. 제발, 물 한 모금 난.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발길질이었다. 쟁그랑 서윤의 손에 들린 바가지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잴 수 없는 년이 어디 신성한 우물에 손을 대려 해. 아낙들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빈손으로 돌아온 서윤은 차가운 거적 위에 쓰러져 가쁜 숨을 내몰았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의식이 멀어질 무렵 단지의 작은 손이 서윤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언니, 일어나 봐요. 이러다 진짜 다 죽어. 단지의 눈은 여전히 맑았으나 그 안에는 굶주림보다 더 깊은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단지여, 나는 틀렸다. 힘이 하나도 없구나. 아니요, 제가 소리를 들었구만요. 할매가 밥 먹으라고 땅을 두드리고 있어요. 어서 나가야 해. 단지가 이끈 곳은 마을 앞넓게 펼쳐진 갯벌이었다. 하지만 물이 빠진 갯벌은 생명체라곤 보이지 않는 젓갈색으로 갈라진 메마른 땅이었다. 미쳤구먼. 미쳤어. 저 바보년들이 이제 흙이라도 파먹으려나 보네. 그물 손질을 하던 장정들이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사유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으나 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갯벌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아이는 품속에서 녹슨 엽전 3개를 꺼내 허공으로 높이 던졌다. 짤랑 엽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쇠소리를 냈다. 바닥에 떨어진 엽전들은 제각각 흩어지지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박혔다. 단지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귀를 바닥이대었다. 언니, 여기여라니까. 땅 밑에서 숨소리가 들려요. 그르렁하고 숨을 쉰다니게요. 서유는 믿기지 않았지만 단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굴러다니던 깨진 조개 껍데기를 집어들었다. 사각, 사각, 메마른 진흙은 돌처럼 단단했다. 몇 번 파래지도 않아 서윤의 고운 손끝이 터지고 빗방울이 배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극에 달했다. 아이고, 아주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라. 구덩이가 무릎 깊이만큼 파였을 때였다. 단단하던 흙의 감촉이 갑자기 물렁해지더니 바닥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뒤켜요. 단지가 다급하게 소리쳤고 서윤이 황급히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이었다. 투아! 괴눈과 함께 구덩이 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쳤다. 마치 돼지의 혈관이 터진 듯했다. 그리고 그 물기둥을 타고 어른 팔뚝만 한 무언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와 갯벌 위로 투둑 떨어졌다. 그것은 길이가 한 자는 좋긴 넘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마조개들이었다. 수백 마리의 조개가 갯벌 위를 뒤덮는 광경은 흡사 기적과도 같았다. 언니 뭐해요? 얼른 주워 담아요. 이거 돈이요. 돈. 멍하니 서 있던 서윤이 허둥지둥 맛조개를 줍기 시작했다. 진흙범벅이 된 손에 잡히는 조개들은 묵직하고 살이 꽉 차 있었다. 제방 위에서 비웃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가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들을 멸시하던 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갯벌 끝자락 숲속에서 낯선 시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단검을 만지작거렸다. 놈들이 벌써 이 섬까지 찾아온 것일까? 서윤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맛조개로 배를 채운 두 사람은 마을 뒤편 대나무 숲을 끝자락 귀신이 나온다며 모두가 꺼리는 배가로 거처를 옮겼다. 썩은 기둥을 손보던 서윤이 부엌 쪽 기둥 아래를 낫으로 찍자 턱하고 단단한 것이 걸렸다. 흙을 걷어내니 뚜껑 덮인 낡은 항아리가 나왔고 그 안에는 식년은 좋게 묵은 듯한 묵은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우리 할매 귀신이 밥 반찬 챙겨놨네. 단지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서윤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느덧 싸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이 대나무 숲의 음산함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우수수. 대나무 숲이 바람과는 다른 이듬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누군가 숲을 헤치고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서윤이 반사적으로 낯을 치고 들며 몸을 일으켰다. 낡은 살인문을 둔탁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라기엔 너무 무겁고 짐승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인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살인문 틈으로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문짝을 밀어젖혔다. 서윤이 낯을 휘두르려던 찰나 고부정한 허리에 큼지막한 옆판을 맨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허연 수염은 듬성듬성했고 갓은 찌그러진 영락 없는 거짓골의 엿장수였다. 아이고, 냄새야.
조개 굽는 냄새가 내 발길을 잡지 않겠소? 노인은 서윤의 낯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모닥불 곁에 털썩 자리를 잡았다. 챙그랑, 챙그랑. 노인이 역가위를 놀리자 경쾌한 쇠소리가 적막한 숲을 울렸다. 서윤은 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단지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인을 쏘아보았다. 할배, 엿장수 아니지요. 단지의 당돌한 물음에 노인의 가이질이 딱 멈췄다. 수영 속에 먹물 자국이 숨어 있는데 무슨 엿장수가 붓을 잡아요? 그리고 손마디 굳은 살도 가위질 자국이 아니구만요. 단지의 촌철살인 같은 말에 노인의 눈빛이 일순간 새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껄껄껄. 맹랑한 것이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구나. 내 이름은 마. 토정이지한 선생 밑에서 글 좀 읽다 유람주미치. 밤이 깊어지자 마 영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품에서 유난히 딱딱하고 투박한 엿가락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다. 이 엿은 아주 딱딱하니 이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깨물어 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은미했다. 한양에서 살수가 내려왔소. 그들의 칼날은 밤낮을 가리지 않으니 항상 경계하시오. 마 영감이 바람처럼 사라진 뒤 서윤은 조심스럽게 엿가락을 부러뜨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돌돌 말린 얇은 기름종이었다. 한양에서 살수가 출발했다. 암행어사도 이미 길을 나섰으니 조금만 더 버티라. 서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단순히 유배지에서의 고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조대감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기어코 죽음의 그림자를 보낸 것이다. 언니, 그게 뭐예요? 단지가 다가오자 서윤은 황급히 종이를 호롱불에 가져다 대었다. 하르르 붉은 불꽃이 비밀을 삼켰지만 서윤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 경공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었다. 마 영감이 남기고 간 경고는 서윤의 밤을 앗아갔다. 그녀는 문지방 아래 날카롭게 갓낫을 숨겨두고 아주 작은 바람 소리에도 몸을 일으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낮이 되면 폐가 아픈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변했다. 아이고, 하기 무당님, 제발 우리 집 누렁이 좀 찾아주십시오. 소가 없으면 내년 농사는 끝장입니다요. 이웃마을 김노인이 마당에 넙죽 엎드렸다. 단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공기놀이를 하던 엽전을 만지작거리다 툭 내뱉었다. 선앙단 고개 넘어가 봐요. 하위 뒤 덤불 속에 뿔이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테니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김 노인이 소를 찾았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오자 고군도 바닥엔 신통방통한 아기 무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서윤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으나 그들이 복채로 내미는 쌀과 무명천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단주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냉정했다. 공짜는 안 돼요. 남의 팔자를 엿보는 건데 복채를 내야 업보를 떼는 거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노련한 목소리였다. 평화롭던 마당을 깨뜨린 것은 험상궂은 사내의 등잔이었다. 주전판에서 뼈가 굵은 타짜 황씨가 쾅소리를 내며 살인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 매일 큰 판이 벌어지는데 어느 패를 잡아야 돈을 따겠느냐. 마치면 섭섭지 않게 챙겨줄 것이고 틀리면 이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 테다. 사내는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마루에 퍽 하고 꽂았다. 서윤이 비명을 삼키며 앞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단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엽전 새 잎을 바닥에 던졌다. 짤랑 맑은 소리가 났지만 엽전은 평소와 달리 불길하게 흩어졌다. 단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아저씨, 돈 딸 생각은 말고 손목이나 잘 간수하시오. 내일은 돈이 아니라 쇠고치가 춤을 출 테니까. 욕심 부리다간 돈도 잃고 제명에 못 살 팔자요. 사내는 아이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물러갔지만 서윤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단지의 눈에 서린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곧 들이닥칠 비비린내에 대한 경고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저녁, 장터 쪽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으아, 사람 살려. 서윤이 놀라 밖을 내다보자 투전판이 있던 초가집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단지의 예언은 정확했다. 속임수를 쓰던 타짜가 들통나 패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칼부림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 것이었다. 황 씨는 손목을 크게 다친 채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단지를 아기무당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그 신통함을 보기 위해 기웃거렸다. 하지만 이 기이한 소문은 결국 탐욕스러운 고금도 현감 박만석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망한 계집이라니. 당장 잡아들여라.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서윤은 다시 한번 낯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너무 많았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며 서윤은 단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단지는 불타는 장터 쪽을 응시하며 조용히 읊조렸다. 언니, 쥐들이 쌀가마니를 파먹고 있어. 이제 곧 다 무너질 거야. 고금도 관아의 대청마루는 탐욕스러운 열기로 가득했다. 배가 남산만한 현관 박만석은 비스듬히 누워 부채질을 하며 호승줄에 묶인 서윤과 단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내년이 그리 요하다지? 어디 내 관상이나 한번 보거라. 내가 조만간 한양으로 영전하여 정승 자리에 오를 운세가 보이느냐. 박만석의 거만한 물음에 이반과 포졸들이 비굴한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단지의 옷자락을 꽉 쥐며 아이가 침묵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분노한 권력자에게 진실은 독약과 같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의 입은 천천히 그리고 잔혹하게 열렸다. 슥슥 정적을 깨는 혀차는 소리에 박만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단지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벼슬은커녕 곧 초상치르겠는데요. 이 이맛박을 보니까 쌀가마니가 쥐 파먹듯 줄줄 새나가는 상이라 관우는 다 했고 명줄은 썩은 동화줄이니 오늘 밤을 넘기기도 힘들 것구만요. 순간 마당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이 요망한 년이 당장 저 입술을 매로 쳐라. 곤장을 가져와라. 박만석의 고함에 포졸들이 거친 기세로 달려들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단지를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넣으며 몸을 날려 덮쳤다.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윤의 등 위로 곤장이 내리꽂히려는 찰나 대문 밖에서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곡식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당장 너머로 향하자 시커먼 연기가
뱀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방만석이 가로챈 백성들의 고열, 수백 섬의 쌀이 쌓인 창고가 불길에 휩싸인 것이다. 내 쌀들이. 방만석은 곤잔치는 것도 잊은 채 버선발로 뛰어내려갔고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덮치는 사이 서윤의 귀가에 나치금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지금이요. 니시오. 마 영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낫이 번뜩이더니 서윤과 단지를 조이던 밧줄이 힘없이 끊어졌다. 마 영감의 인도로 관하 뒤편 대구멍을 통해 탈출한 세 사람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숲가마 터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언니, 나 안 아파. 울지 마. 단지가 피투성이가 된 발을 감싸쥐며 서윤을 위로했지만 서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숲속에서 번뜩이는 개의 안광이었다. 바람 소리보다 은밀한 훈련된 살수들의 발소리가 숲가마 털을 에워싸고 있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머리맡에 낫을 움켜쥐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붉었다. 조대감이 보낸 살수들이다. 마 영감이 무쇠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낮게 읊조렸다. 삭막한 정적 끝에 낡은 문짝이 단숨에 부서져 내렸다. 살수의 섯을 펄언 칼날이 서윤과 단지가 누워있던 자리를 가로질렀다. 서윤은 단지를 등에 업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 매달린 단지가 갑자기 서윤의 어깨를 꽉 쥐며 소리쳤다. 언니, 왼쪽으로 굴러. 서윤이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몸을 날리자 그녀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세 개의 비수가 깊숙이 박혔다. 보이지 않는 죽음과의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막다른 곳이었다. 등 뒤로는 깎아주른 해안 절벽이었고 앞에는 세 명의 살수가 서슬퍼런 칼날을 세운 채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내년들의 운명이다. 우두머리 살수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서윤은 단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낫을 고쳐 잡았다. 손바닥은 이미 식은 땅으로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웠다. 그때 단지가 갑자기 서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바닥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아이의 눈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 초점이 흐릿했으나 목소리는 형용할 수 없이 단호했다. 언니, 여기요. 땅 밑에서 물이 울고 있어. 저 바위를 깨야 혀. 마 영감이 단지의 시선을 따라 거대한 안반을 내려다보았다. 에라,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마 영감이 온 체중을 실어 무쇠 몽둥이로 안반을 내리쳤다. 과광, 귀를 찢는 괴음과 함께 바닥에 금이 갔고 그 틈새로 서늘한 냉기와 함께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다. 어서 뛰어. 마 영감의 외침과 함께 서윤은 단지를 업은 채 시커먼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다.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파른 지하수로는 마치 거대한 뱀의 뱃속처럼 어둡고 험했다. 서윤은 단지가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팔을 밧줄 삼아 아이를 꼭 껴안았다. 몇 번의 충돌과 질식할 듯한 고통 끝에 세 사람은 해식 동굴의 출구를 통해 거친 바다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단지야, 살아있느냐? 서윤이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마 영감도 멀지 않은 곳에서 갯바위를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안도감도 잠시
자욱한 해무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개 노젓는 소리였다. 안개 속에서 작은 나룻배 한 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배 위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가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다. 뱃머리에 매달린 등불 아래 낡은 돛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세 마리의 말이 역동적으로 새겨진 둥근 문양, 그것은 조선의 탐관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행어사의 마패 문양이었다. 배 위에서 내린 사내는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눈빛의 사내, 이명원이었다. 사내가 보낸 밀서를 받고 한양에서 밤낮 없이 달려왔네만 상황이 생각보다 더 급박해 보이는군. 이명원이 피투성이가 된 서윤에게 다가와 약병을 건넸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엽전 꾸러미를 꺼냈다. 이것이 조대감이 왜고들과 밀거래를 할 때 쓰던 쉼표입니다. 그의 영모를 증명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명원이 엽전을 달빛에 비추어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네. 놈이 길 가다 주운 것이라 발뺌하면 그만이야. 그때 단지가 앞으로 나서며 이명원의 얼굴을 많이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걱정 마시오. 저 엽전이랑 똑같은 게 조대감 창고바다 칸아리 속에 500개는 더 들어있은 게. 거기 영감님들 이름 적힌 종이도 같이 있어요. 이명원의 눈이 커졌다.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투명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좋다. 내일 현감의 생신 잔칫날. 그들의 탐욕이 절정에 달할 때 우리는 관할을 칠 것이다. 서윤, 자네가 앞장서겠나? 서윤은 단검을 꽉 쥐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고금도 관하는 대낮처럼 밝았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장구 소리와 피리 가약은 흥겨웠으나 서윤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 가채를 올린 서윤은 홍주에서 온 기생들 틈에 섞여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눈가에 붉은 연지 곤지를 찍어 본래의 모습을 감췄으나 치마 폭 속에 숨긴 차가운 단검의 감촉은 생생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상석에서 기름진 고기를 뜯으며 술을 들이켜는 박만석을 쏘아보았다. 그 옆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조대감의 수아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잔치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오른 박만석이 서윤의 손목을 잡으려던 찰나 정문 쪽에서 거렁뱅이 복장을 한 이명원과 마 영감이 난입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리들. 배고픈 거지에겐 밥 한 술 안 주시렵니까? 박만석이 화를 내며 거지를 끌어내라 고함을 치던 그 순간 이명원이 품속에서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고 당장 밖에서 대기하던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풍악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술상은 뒤집혀 사방에 술병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놈, 어디서 가짜 마패를 들고 와 행패냐. 박만석이 바들바들 떨면서도 악을 썼지만 서윤은 가채를 벗어 던지고 단검을 꺼내 그의 목에 겨누었다. 이놈,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느냐. 서윤의 서슬퍼런 칼날이 박만석의 목살을 스치자 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조대감의 호위무사들이 임여원을 향해 검을 뽑아든 것이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단지가 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아이는 말라 죽어가는 복숭아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텅 빈 목소리로 읊조렸다.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썩은 금덩이랑 비 묻은 장부를 뿌리 밑에 묻어놨은 게 박만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역졸들이 단지가 가리킨 나무 밑을 파헤치자 흙먼지 사이로 낡은 괴짝의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부수자 그 안에서 조대감의 영모를 증명할 비밀장부와 외고들과 거래한 금괴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포구 쪽에서 거대한 불길을 치솟았다. 조대감이 직접 이끄는 배가 포구에 닿았다는 신호였다. 이명원이 서윤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서윤, 진짜 몸통이 오고 있네. 포구로 가야 하오. 서윤은 단지를 등에 업고 불타오르는 포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낙동강 하구의 포구는 비릿한 물비린내와 타오르는 불꽃의 매캐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대감이 탄 거대한 배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선착장에 닿았고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드름을 피우며 땅을 밟았다. 최영강, 이 멍청한 놈은 어디 갔느냐. 그가 호통을 치던 찰나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다. 이명원이 마패를 치켜들며 앞을 가로막았고 조대감의 안색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다. 하지만 노련한 정객인 그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비웃었다. 증거도 없이 대신을 억류하려 들다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서윤은 이를 악물며 조대감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에 쥔 단검이 파들파들 떨렸다. 10년의 세월, 아버지를 잃고 이름조차 버려야 했던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조대감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배에 실린 상자들이 단순한 비단이라 우기며 역졸들을 밀쳐냈다. 그때 단지가 서윤의 손을 놓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조대감의 도포사 위로 길게 늘어졌다. 단지는 품속에서 붉은 매듭으로 묶인 역전 세잎을 꺼내 조대감의 발치에 톡 던졌다. 짤그랑, 이거 아저씨가 버린 거잖아요. 기억 안 나라며? 조대감의 눈동자가 귀신이라도 본 듯 커졌다. 단지의 목소리는 슬프도록 맑았다. 우리 언니가 죽으면서 내 강부 속에 넣어둔 거구먼. 평생 유품인 줄 알고 품고 살았는데 이게 아저씨 목숨줄이라면서요. 단지의 말에 조대감은 뒷걸음질을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역전은 그가 과거에 저지른 영모의 징표이자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 장부의 열쇠였다. 거짓말이다. 내년이 어디서 저런 물건을. 조대감은 악을 썼으나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이명원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대감의 배를 수색하라 명했고 비단 아래 숨겨진 거대한 무기들과 밀거래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이놈, 죽어서 우리 아버지께 사죄해라. 칼날이 조대감의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찰나 단지가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언니, 죽이지 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서윤의 칼끝이 조대감의 목을 때 바로 앞에서 멈췄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단지야, 이놈은 사람이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거요.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들 틈에서 평생 죗값 치르며 사는 게 진짜 지옥이구만요.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거두었다. 이명원이 역졸들에게 명하여 조대감에게 무거운 오라를 지우게 했다. 권세가 당당하던 대신은 이제 진흙바닥을 기는 처량한 죄인이 되어 끌려갔다. 서유는 단지를 안아 올렸다. 마침내 10년의 원한이 씻겨 내려가는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원에게 전달된 한양의 극보는 이 승리가 끝이 아님을 알리고 있었다. 한양 도성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서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장부와 엽전은 결정적인 징자가 되어 조대감과 그 일당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형주의 마당에는 추상 같은 호통이 떨어졌고 영모를 꾸몄던 대신들은 제각기 무거운 죗값을 치렀다. 서윤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 또한 10년 만에 씻겨나갔다. 조정에서는 서윤의 공을 높이 쌓아 그녀에게 면천은 물론 궁중의 높은 여관, 자리를 제안했다. 화려한 비단옥과 권력의 곁이 약속된 자리였다. 하지만 서유는 대궐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소희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권력의 곁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녀는 정중히 벼슬을 사양하고 등에 단지를 업은 채 공문을 걸어 나왔다. 화려한 비단 소매 대신 그녀는 다시 소박한 무명옷을 택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쫓기는 자의 공포가 아닌 자유로운 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양의 번화한 운종과 거리에는 새로운 명물이 생겼다. 시끌벅적한 장터 한가운데 유독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선 기와집 대문 위로 만사형통 위로 만사형통이라는 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자, 줄을 서시오. 복채는 선불이여. 카운터에 앉아 침을 발라가며 엽전을 세는 마 영감의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잘랑거리는 엽전 소리는 세상 그 어떤 풍악보다 마 영감의 흥을 돋웠다. 방 안에서는 성숙해진 기운을 풍기는 단지가 엽전을 자르륵 던지고 있었다. 어르신, 잃어버린 삼지는 장독대 뒤를 잘 봐보셔요. 거기가 길한 방향이구먼요. 손님이 연신 허리를 숙이며 나가자 곁에 서 있던 서윤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단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서윤은 이제 칼 대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엽전처럼 던지며 살아가고 있었다. 잠시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단지가 장난스럽게 엽전을 다시 던졌다. 짜이그랑 맑은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언니, 언니, 오늘 대길이여. 떡 먹을 복이 터졌어. 단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이웃 상인들이 왁자지껄하게 들이닥쳤다. 만사형통 개업 1주년이라면서 우리가 시루떡 좀 해왔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서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단지의 입에 넣어주며 활짝 웃었다. 고금도의 척박한 갯벌에서부터 한양의 핏빛 포구까지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에 얻은 가장 소중한 풍경이었다. 단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다. 언니, 할매가 그러는데 우리 이제 평생 같이 산대.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았다. 녹슨 엽전 세잎은 이제 저주가 아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원한 약속의 징표가 되어 있었다.